시험 비행.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고요. 횟수를 약 1,400소티. 1,400번이나 목숨을 거는 사람들. 땀을 많이 흘리면 피를 덜 흘린다. 치밀한 땀의 시간. 단독 주파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서 방해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통상 2년을 소요됩니다. 그저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체크리스트, 우리가 말하는 절차서에 있는 비상은 비상이 아니다. 예상 밖의 위험까지 대비하라. T50 초도비행 준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부터는 T50 고등훈련기의 초도비행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생한 증언 들려주실 5분 소개합니다. 먼저 KT1에 이어 T50에 이르기까지 국산 항공기 시험 비행을 이끌어 오신 기호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예호입니다. 한국항공에 근무하시며 다양한 국산 공군 항공기의 시험 평가를 이끌어 오신 이주하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하입니다. 52전대 시험 비행사로 T50 고등훈련기의 초도 비행을 수행하신 조광재 장군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재입니다. 시험 비행 기술사로 T50 고등훈련기의 초도 비행을 성공시킨 임상수 박사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상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항사단에 근무하시며 T50 개발 사업 관리에 참여하셨던 김성준 대령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대령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광재 장군님,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가벼운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자료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이 국방일보에다 이 조광재 장군님과 이 인터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뭐 임진왜란 참전했었던 조선과 또 명나라, 일본 또 세 나라의 이 군수 시스템을 이제 비교했던 부분들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2018년부터 우리 조 장군님께서 군수 사령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군의 전투력과 방위 산업의 중요성은 뭐 이 자리에 다른 패널들도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파악은 제일 또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군수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아마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들어가고 그것이 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보다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견을 가진 사람들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그 조 장군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군인으로서 이제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단 그 항공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공력 역할은 결국은 이제 유형의 전력과 무형의 전력을 통해서 전투력을 창출하는 게 그 역할입니다. 무형의 전력은 뭐 저희들 잘 알다시피 이제 조종사라든지 그다음에 임무 지원 요원들의 어떤 정신 전력, 결국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정신 전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유형의 전력은 그 무기 체계가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군수의 핵심 요소인데, 군수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이 무기 체계가 일정한 수준으로 가동이 돼야지만이 전투력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한 수준의 지속이 되려 그러면 충분한 수리 부속이라든지 핵심 부품들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좀 저희들이 공군의 어떤 특성상 무기 체계가 지금 대부분 다가 해외에 직도입된 항공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외에 직도입된 항공기들은 애로사항들이 이제 수리 부속이라든지 핵심 부품들이 조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가동률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국산 항공기가 개발됨에 따라서 충분히 사전에 이런 수리 부속이라든지 핵심 부품들을 확보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T-50 국산 훈련기라든지 경항공기가 이렇게 성공함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한국형 전투기 KF-X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이제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런 항공 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거로 기대합니다. 제가 너무 우문을 드렸고 또 이 우문에 비해서 굉장히 현답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군수사령관이나 종합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 입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이 방위 산업이나 아니면은 이 군수체계 중요성이라는 부분들을 실감하고 더 앞으로 우리 후진들에게도 지금 이제 강조를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요약해서 정리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요. T-50의 초도 비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했었던 내용들을 좀 잠깐 좀 정리를 하고요. 또 그 중에서 좀 빠진 내용들을 몇 가지 질문하면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대령님, 네. 먼저 이제 시험 비행 준비 과정을 이제 간략히 정리해봤으면 이제 좋겠는데요. 이제 지상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험 비행 역시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부터 이제 정해져야지 본격적인 이제 준비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는 이제 시험 항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시험 항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항목이 정해지면 시험 계획으로 발전하는데. 시험 계획을 세우려면 몇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시험 계획만 잘 세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어 가는데 이 비행기가 시험 계획에 맞춰서 비행기 자체에 시험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 장비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행기가 있으면 거기에 시험할 수 있는 특수 장비들이 설치가 되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센서들이 비행기에 내 장치가 돼갖고 센서들을 수천 개를 갖다 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조광재 장군 초도 비행 하시지 않았습니까? 초도 비행 그냥 뭐 시험 비행학교 나와갖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타라 그러면 타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 만드는 과정에서 그 과정마다 다 첨삭해갖고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다 들여다보고 요건 잘못됐어 고치기도 하고 또 그 특성을 그때마다 습득하면서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조정이 이런 식으로 이해가면서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조종사만 있으면 되냐? 또 지원기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 비행기가 다 만들어갖고 초도 비행 조종사가 그걸 타고 날아가면 뒤에서 밖에서 봐주는 조종사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서 이제 추적해 가면서 봐주는 비행기가 F-16을 우리는 썼습니다. T-50이 워낙 성능이 고성능이다 보니까 F-16 이상의 이외의 기종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F-16 두 대가 하나는 안전만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쫓아가고 또 한 대는 항공기가 날아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밑에서 나중에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사진 찍는 사진 추적기가 쫓아가면서 그런 그 임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그 지원기 조종사지만 이미 시험에 정통한 분들이 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전에 다 시나리오대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어떤 내용 어떻게 준비할 건가? 사실 우리가 시험 비행에 들어갈 때 초도 비행 그러면 초도 비행 계획만 세워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어? 아니면 초도 비행 후에 몇 번 시험 계획만 해갖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먹국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비행 시험 소티라고 하는데 횟수를 약 1,400소티 실제로는 1,400여 소티 했고요. 실제 계획을 좀 압축해서 하다면 1,100여 소티를 계획했는데 그 1,100여 소티에 해당되는 그 시험 포인트라고 합니다. 시험 과목 내용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시험 계획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첫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비행하고 나서 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물론 다르게 나오면 다 수정해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점진적 그 계획 수정이라고 할까요? 뭐 우리 요즘 말에 진화적인 계획 발전, 계획을 발전시켜가면서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계획들이 과연 무엇을 인증할 것인가, 무엇을 시험할 것인가부터 추출해가지고 시험 계획들을 다 세운 상태에서 전체적인 시험 계획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걸 한국항공에서 이제 테스트 인포메이션 시트라는 말을 써서 용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세부 비행시험 계획서입니다. 그 세부 비행시험 계획서를 이미 만들어 가지고 초도 비행 전에 그걸 다 일일이 검토를 해서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비행이 요땅하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좀 처음에 좀 진통을 겪었었죠. 예상입니다. 예. 전혀 간략하지 않고 또 준비 과정이 얼마나 또 이게 촘촘하게 많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일견이 이제 듣게 되는데요. 김성준 대령님, 이제 시험 비행에서 이제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면요, 거기에 필요한 또 장비들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TO10의 경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 장비를 결정하기 이전에 지금 앞에서 기 교수님이 충분히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크게는 지상에서 계측하는 지상 계측과 항공기에 탑재하는 탑재 계측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계측 시스템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추출할 것인가의 시작은 최초의 군이 내었던 ROC 작전 운영 성능을 기반으로 군이 실제로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요구서,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규격서들, 체계 규격, 개발 규격의 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발 규격을 쳐다보면 이제 규격의 그 형태를 봤을 때 이제 구성이 뭐 1장이 뭐 스코업이라 그래서 이 규격은 무엇을 하는 규격인가, 2장 뭐 레퍼런스 다큐먼트, 그래서 이 규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참고했던 각종 미 군사 규격부터 여러 가지 규격들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이 베이직 리콰이먼트, 그래서 이 규격에서 검증해야 될 검증 요구사항들 이 쭉 나열이 되고, 마지막 장절이 이제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고 해서 품질 보증편인데, 거기에 보면 VCRI라고 이제 베리피케이션 크로스 레퍼런스 인덱스라고 부르는 각 리콰이먼트 한 장절마다 이걸 어떤 식으로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 방법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상세 설계가 끝나고 나서 검토가 끝나고 나면 그 뒷장에 있는 퀄리티 어슈어런스 파트가 다 확정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추출하고, 그 추출된 테스트의 그 검증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는가를 확인을 하고 나면 거기에 필요한 그게 센서가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측정 장비가 될지가 결정이 되고, 그 센서의 어떤 소요를 검토를 해서 발주를 내고, 그 센서를 어느 위치에 붙였을 때 가장 최적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 위치까지 확정이 된 이후에 이제 상세 설계 검토의 결과로서 시제품 제작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제품 제작에서 지상 시험에서 사용하는 센서도 있고 비행 시험에 사용하는 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저장해주는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갖다 모으는 장비를 DAS, 데이터 애퀴지션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 데이터 애퀴지션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항공기 자체에 갖고 있는 온보드 레코더에 저장하는 장치도 있고, 항공기로부터 지상으로 직접 전파를 통해 쏴서 지상의 그 MCR 마스터 컨트롤 룸에서 시험비행 기술사 기준으로 한 테스트 컨덕과 전계통 엔지니어가 모여서 항공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하면서 이 항공기가 그 계통별로 위험한 상태에 빠질 경우에 테스트 컨덕에게 비행 시험을 더 이상 지속하면 된다 안 된다를 고노고를 조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지상 계측은 우리가 흔히 텔레메트리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 불러서 항공기 텔레메트리 안테나로부터 그 실시간으로 그 비행에 굉장히 비행 안전에 크리티컬한 정보들만 모아서 쏘게 됩니다. 그럼 지상 텔레메트리 안테나가 그걸 받아서 그 데이터를 리덕션해서
엔지니어가 실제로 그 시스템의 상태를 볼 수 있는 형태로 모니터에 비춰주고 엔지니어는 그 내용을 보고 이 그 테스트 컨덕에 조언을 하고 비행시험 고노고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온보드 그러니까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레코더에는 계략 TOC 할 때 한 4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저장이 됐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갖고 내려와서 그 테이블 빼서 그 데이터를 이제 풀어서 이제 결국 다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풀어서 비행 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들어갔던 게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PDPS라고 이제 포스트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소프트웨어를 하나 구축을 했었고요. 그 PDPS를 통해서 리덕션 하고 나면 그 일련의 숫자 데이터들이 그 시스템의 어떤 모니터하고 시스템의 어떤 현상을 확인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검증된 데이터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차기 비행 시험 계획에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은 검증 목적, 실제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 항공기를 완벽하게 무결성 있게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 추출의 목적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상 계측과 탑재 계측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미 시험 비행 전 설계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이미 다 만들어져서 발주까지 다 나가서 시작에 돌입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현대 문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로 유지된다. 우리가 라디오, TV, 휴대폰 등을 사용하는 것도 전파 덕분이고 대기권 밖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전파의 힘이다. 전파는 주파수로 구분된다. 주파수란 전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뜻하며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한다. 1초의 1회 진동은 1헤르츠, 1초에 100만 회 진동하는 주파수는 1메가헤르츠로 표기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은 3kHz에서 3T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를 전파로 정의한다. 주파수의 파장폭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주파수 대역이라 부른다. 우선 세상의 모든 전파는 저주파와 고주파로 구분한다. 진동 숫자가 적은 저주파는 먼 거리까지 장애물을 피해 전파 신호를 보내며 전파 손실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가정에서 TV나 리모컨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리모컨의 전파는 약 38kHz 정도의 저주파 대역을 이용한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도 13.56MHz의 저주파수 대역을 활용한다. 반대로 진동수가 많은 고주파는 많은 정보를 빠른 속도로 전할 수 있지만 저주파에 비해 전파 도달 거리가 짧은 것이 단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고주파를 이용한다. LTE의 경우 900MHz에서 2.1GHz 대역, 2019년부터 상용화된 5G 통신은 중간 대역으로는 3.5GHz를, 초고주파 대역에서는 28GHz를 사용하며 무선 공유기가 설치된 실내에서는 2.4GHz나 5.8GHz 대역의 와이파이를 사용한다.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주파수 대역은 한정돼 있어 국가별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국제적인 공조도 필수다. 이론상 주파수는 고역대로 갈수록 무한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기술의 한계로 현재는 9kHz부터 275GHz까지의 영역만을 사용할 수 있다. 주파수의 용도는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고 우리나라도 이를 따른다. 800MHz, 900MHz 등은 통신용이지만 500kHz는 AM 라디오 방송을 위해 쓰이고 1.5GHz 등은 위성방송에서 사용된다. 이처럼 용도에 따라 대역이 정해져 있어 같은 업종 내에서는 주파수 대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기도 한다. 사용하려는 업체가 많고 경쟁이 심한 경우 주파수 대역 독점권을 두고 천문학적인 경매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제 TOC에만 이제 한정된 이야기는 이제 아니겠습니다만은 평소에 이제 이 시험 비행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좀 있었었는데요. 이제 어떤 항공기든 간에 시험 비행을 준비할 때 특히 주파수를 잡는 일이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금 얘기가 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궁금합니다. 예. 시험병을 할 때는 항공기하고 임무통신이라고 계속 통신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관제 주파수 사용하면 되지 않고 단독 주파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계속 조신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방해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T-50 할 때는 UHF 극초단파를 사용해서 통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주파수를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군 임무를 하는데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 당시는 정보통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파수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주파수를 잘게 쪼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간섭이 생깁니다. 그럼 교신에 방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주파수 사용을 좀 제한을 하고 꼭 필요한 데만 주파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방사청 절차에 따르면은 주파수를 어떻게 획득하냐면은 소요처에서 저기 T-50 같은 경우는 항산이 될 건데 항사단에서 공군본부에 수요를 요청합니다. 그럼 공군본부에서 이게 타당성이 있네 하면은 다시 합참 요청을 합니다. 합참에서 또 제 전체 판단을 해갖고 되네 그러면 이제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에서 전체를 판단해 가지고 이제 주파수를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통상 2년을 소요됩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고요. 주파수 획득 가능성 확인을 하는데 이제 6개월에서 맥시멈 최대 한 2년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 할당을 받으려면은 2년 전에 신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시기 이제 승인을 이제 사용 시기 1년 전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파수는 이런 임무 때문에 이 부대에서 사용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T-50 할 때는 UHF 3채널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2채널이 이제 주임무 주파수고 하나 고장났을 것 대비해서 예비 주파수 하나. 그리고 통상 임무할 때는 2채널 가지고 계속 임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엿듣고 나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요. 조광재 장군님, 이제 T-50 시험 비행을 위해서도 공군도 또 아낌없는 이제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역시 이제 지원기 이제 내용인데 시험 비행에서 지원기가 왜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T-50 초도 비행 이후 우리가 시험 비행에 이르기까지 어떤 양상으로 이 지원기가 활동을 했습니까? 네. 일단 뭐 지원기 개념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조종사들이 어떤 시험 비행 전에 이렇게 사전 비행 훈련을 위해서 하는 지원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비행할 때 지원하는 항공기가 있겠습니다. 일단 조종사들이 사전 훈련은 조종사들이 이제 그 시험 비행 자격을 유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시험 전에 어떤 기량을 또 숙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도로 지원기가 사용되고, 시험 비행할 때 이루어지는 지원기들은 결국 이제 그 시제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 추적기, 사진 촬영기, 그다음에 표적기, 그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 보면 이제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을 때 유사시를 대비한 지상에 있는 출동하고 있는 헬기,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안전 추적기는 시제기에 가장 이제 가까이 밀착해서 항공기의 시제 항공기의 속도라든지 고도가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어떤 것을 보정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기 외부 형상이 바뀔 때 뭐 착륙 장치가 올라간다든지 내린다든지, 또는 그 외부 연료 탱크를 투하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무장을 투하할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 추적기가 따라가고, 또한 이제 시제기는 항상 그 비상 결함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안전 추적기가 외부 형태를 봐주면서 안전 조언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사진 촬영기는 일단 주 임무는 어떤 비행 할 때의 어떤 자료, 시험 자료를 획득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뭐 착륙 장치 외부 형상을 이제 업한다든지 다운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외부 투하할 때 이게 제대로 투하되어 있는지 어떤 그 사진 촬영을 통해서 이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임무를 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기가 따라가고, 뭐 표적기는 초기에 뭐 저희들 그 T-50 훈련기에는 투입되지 않았지만은 3, 4호기가 이제 그 병 공격기입니다. 3, 4호기가 이제 레이더를 장착해서
각종 이제 레이더를 점검하려면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표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이런 많은 지원기들이 공군에서 적극적으로 T-50 사업에 지원해줘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초도 비행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우선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초도 비행이 갖는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해서 양산하고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랜 시간도 걸리지만 또 수많은 시험 비행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초도 비행이라고 일컫는데요. 그런데 항공기를 개발하는 사람이나 그 또 항공기를 사용하는 이 공군에게 있어서도 이 초도 비행은 여전히 그냥 첫 번째 비행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을 또 갖고 있게 되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마침 이 5분의 패널 중에 이제 3분이 그 T-50 초도 비행의 주역들을 또 담당하셨었고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의 준비들, 압박감들 이런 것들 가장 또 생생하게 오늘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인데요. 그래서 먼저 오늘 그 3분에게 그 초도 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 압박감들 또 생생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상수 박사께서 시작해 주시죠. 먼저 초도 비행의 중요성을 저는 시험 비행 진행관, 시험 비행 지휘자, 테스트 컨덕터 다 같은 말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도 비행한 거를 보면 이륙하자마자 조종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조종사가 조종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뮬레이션이나 지상에서 예상했을 때 분석했을 때는 설계했을 때는 그런 요소가 나오지 않게 설계를 했는데 그 비행기가 뜨자마자 롤이 들어가면서 거의 추락 직전에서 그 보면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모든 시험 비행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엔지니어들이 결과를 분석해서 그 해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항공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대부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는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항공기가 실제의 구성품이나 실제의 환경, 고도 속도 같은 것들은 그 포인트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장 큰 의미는 일단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초기 가망성을 확보를 했다. 초기 가망성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이륙해서 임무를 하고 안전하게 착륙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비행 안전성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행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시험 비행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큰 이벤트인 것입니다. 어려움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시험비행학교, 미공군 시험비행학교를 94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6년 전에, 초등비행 6년 전에 졸업을 했었던 거죠. 그 공부 과정을 통해서 시험비행이라는 이론과 기법과 모든 것들을 비행을 실질적으로 탑승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는데, 그 초도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백업이 돼야 됩니다. 테스트 컨덕터, 시험비행 진행관은 앞에 모니터를 보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파악을 하고, 물론 개통 엔지니어 34명이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그 전체 인원이 그 개통의 조언을 받아서 또 컨덕터 자체로 판단하는 것도 있고, 조종사에게 그 비행기는 나타나지 않는 파라미터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언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이론에 해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그 톨러런스라든지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항공기가 딱 레디가 됐을 때 데이터를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냐도 판단을 하고, 잘못됐을 때는 리핏을 해서 재기동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준비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압박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통제실에 34명이 들어오는 중에 외국인이 5명이 들어왔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30년 이상, 30년 이상 시험을 수행했던 베테랑 엔지니어들인데, 저한테는 정말 든든한 구원투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정말 신뢰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브리핑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할 때도 좀 더 영어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처음 그때 1호기 때만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처음 해보는 사람들끼리의 호흡,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압박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압박감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초도비행을 하면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하고 박차고 나갈 때 가장 급박한데, 물론 조종사께서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다 처치를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언을 잘못하고 무슨 이상이 있을 때 처치를 잘못 조언하면 이거는 정말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정말 그 딱 브레이크 릴리스하고 이륙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 마이크 키를 탁 부여잡고 무슨 일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 정말 어떻게 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비상 절차를 엔지니어들하고 수시로 불시 점검하고 훈련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압박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험비행 기술사, 테스트 컨덕터로서의 또 그런 이제 실질적인 부분의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 개호 대령님께서 금방 임상수 박사께서 그 시험비행의 중요성과 그 어려움 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예 시험비행 조종사가 갖는 압박감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도 그 초도비행이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대충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압박감을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종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위험한 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군의 그 전투기 조종사가 대개 시험비행 조종사가 되는데,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훈련을 시작할 때 이미 전투기 조종사가 이 사고 나는 일이 많다. 그러니 비행훈련 할 때부터 선배들로부터 어떤 일들이 사고 위험하니 조심해라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희생도 많이 당한 걸 알고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미 비행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그걸 어떻게 하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투기 조종사 생활을 하다가 시험비행 조종사를 또 선택합니다. 이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한 번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을 것인가 정리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뭐
사생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가요? 그 사생관도 있고 또 우리 군인으로서 사명감도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이 시험 비행 조종사가 되면서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T-50 비행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T-50이 개발돼서 진행되는 동안에 초도 비행은 누가 할 거라고 내가 할 거야라고 정해진 순간에 이미 그때부터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부담감이 되죠.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도 되고. 그래서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그런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실제로 당일날은 그렇게 압박감이 없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지.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땀을 많이 흘리면 피를 덜 흘린다. 그 얘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주 실제 당일날은 뭐 그렇게 어려웠던가요? 바쁘게 지나갔죠.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실제 이제 그 시험 비행 조종사의 입장에서 역할의 사명감뿐만 아니라 삶의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조광재 장군께서 정말 이제 그 생생할 텐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초도 비행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일단 뭐 이 사업의 첫 단계지만은 정말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험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초도 비행 2년 전부터 현장에서 엔지니어들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들하고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제한 사항이라 작동 제한 사항이라든지 정상 절차들을 이렇게 숙지를 하고 또 이제 비행 제어 시뮬레이터라 해서 뭐 HQS라고 오래전부터 이제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T-52 플라이바이 항공기입니다. 플라이바이 항공기라는 게 결국 이제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항공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소프트웨어를 완성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비행 운영 프로그램 OFP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걸 완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임무였습니다. 그런 과정.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이 우리 T-50 항공기가 초도 비행 1년 전에 실제 이제 출하가 됐습니다. 이제 조립이 완성돼 가지고 조종사가 직접 항공기를 시동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스템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히 이제 지상활주, 저속활주, 고속활주를 통해서 이 항공기가 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상태를 확인되고 난 다음에 초도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 여부는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예기치 않은 비상 상황이 발생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T-50 같은 경우가 나중에도 또 이야기 되겠지만은 최초 6월 달에 초도 비행 계획돼 있다가 2달 수년돼서 8월 달에 초도 비행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예기치 않았던 항공기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종관 결함하고 다기능 공력 센서 IMFP라는 것들이 결함이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2달간 지연됐던 이런 비상 상황도 있었고 결국 조종사 입장에서는 첫 비행에서 가장 대비해야 될 게 비상 상황입니다. 기호 교수님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상이 발생됐을 때 체크리스트 우리가 말하는 절차서에 있는 비상은 비상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절차다. 다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비상, 특히 이제 엔진이라든지 조종 계통에 결함이 발생됐을 때는 정말 시험 비행 조종사가 그때까지 저희들이 배워왔던 그런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대응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라.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 중에 비상사태의 체크리스트는 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이례기로에 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다가오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초도 비행의 중요성들 또 우리 실무자들이 안고 있었던 압박감들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핵심은 안전이겠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이 안전성을 담보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첫 번째 비행부터 아무런 사고 없이 이것이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김성준 대령님,
그래서 여전히 이제 T-50 개발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초도 비행 준비 검토 과정을 좀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험을 이제 치르기 직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 준비 상태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그 지상시험은 TRR이라고 불렀습니다. 테스트 레드니스 리뷰라고 해서 시험 준비 상태 검토를 하고 시험 계획서나 시험 절차가 되어 있는 것들, 뭐 셋업되어 있는 어떤 장비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하고 시험을 고노를 했는데 이제 이게 비행이다 보니까 항공기가 고장났다 세워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상 시험에서 하던 TRR보다는 좀 더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그리고 비행 안전이라는 게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야 된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는 시스템 영역과 실제 비행을 준비하는 영역 두 가지로 그 시험 준비 상태 검토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시스템 영역의 어떤 무결성을 검증하는 부분들은 먼저 그 상세 설계가 끝난 이후에 시제품을 제작하고 지상 시험을 하는 와중에 많은 설계 변경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상 시험 중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구성품들이 결함이 생겨서 그거를 보완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생기는데 그게 실제 비행을 할 시제품에 모두 다 반영이 되었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최신 설계가 다 반영된 상태로 이 비행기가 이제 비행 시험에 투입되면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 설계 검토 이후에 어떠한 설계 변경 사항들이 있었고 그 변경 사항들이 충분하게 보완된 상태로 해당되는 시제 항공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행위는 우리가 이제 IFCA, 뭐 IPCA 이런 말로 부르는데 흔히 이제 기능적 형상 확인, 물리적 형상 확인 이런 용어로 씁니다. 근데 이게 그 시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느 전 영역을 한 번에 못 하고 그 각 공정별로 끊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다 이제 I자, 인크리멘탈이라는 말을 붙여서 인크리멘탈 펑셔널 컨피그레이션 오딧, 인크리멘탈 피지컬 컨피그레이션 오딧. 그래서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형상을 각 공정별로 많은 검사와 작동 시험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나간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최신 설계가 반영되었고 그 사이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이 되는가, 그것들이 검토의 대상에 들어가고요. 또 추가로 지상시험 교육을 수행하다 보면 그 많은 이상 현상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에어라고 불렀습니다. 에어. 이상 현상이 기록이 되면 그 이상 현상이 원인이 분석이 되고 설계 변경을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상 현상 상태로만 계속 존재를 하고 그것도 간헐적으로 생겼다 안 생겼다 하면 정말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스파라고 해서 그 OFP, 그 이제 비행제어도 있고 항공전자도 있는데 특히 비행제어는 이 세이프티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플라이바이와 항공기가 소프트웨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추락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그 소프트웨어에 생기는 문제들은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어노말리 리포트라고 해서 스파라고 또 등재를 해두십니다. 그래서 그 에어와 스파가 등재된 것들이 과연 다 해결이 되었는가를 다 확인을 하는 것까지가 기본적으로 최신 설계 반영과 항공기의 어떤 문제점이 다 해결되었다, 무결성이 입증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FFRR이라고 부르는 시험 준비 상태 검토의 선 검토 대상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나면 항공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이제 두 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초도 비행을 누가 할 거냐, 조종사 기술사 누가 탈 거냐, 두 번째는 도대체 어디 가서 비행을 할 거냐, 비행 공력, 그리고 비행 시간은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비행을 할 것이냐, 그리고 임무는 도대체 어떤 과목들을 임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임무를 하다가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그거를 구조해 줄 수 있는 구조 전력, 탐색 구조 헬기 같은 것들, 그 좌석 대기를 시킵니다. 그 비행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아까 조광재 장관님 말씀하신 안전 추적기, 그리고 기상 제한이 있습니다. 기상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요 상태 이상이 되면 비행을 안 하겠다, 뭐 이하가 돼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상수 박사께서 얘기했지만 테스트 컨덕들, 실제 MCR 들어가서 시험을 감독하는 감독관, 그리고 실제 비행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비행장의 그 활주로에 이제 내리는 쪽에서 항공기가 내리는 쪽에 실제 그 런웨이 컨트롤러라고 이제 런웨이 컨트롤하는 통제 요원이 나가서
실제 항공기에 내릴 때 이제 착륙 장치는 제대로 내려왔는지 랜딩 라이트는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통제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 통제 요원 그리고 실제 MCR에 투입되는 그 각 전 계통 엔지니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기가 비상 상황에 빠졌을 때 비상 착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만약에 꺼졌다. 어떤 높이에서 이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이키, 로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활주로까지 내려서 엔진의 추력이 없는 상태로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들까지도 모든 걸 다 검토하는 비행시험 준비 상태 검토가 두 가지 시스템 무결성과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게 FFRR 초도 비행 준비 상태 검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대별적으로 시스템과 비행 운영이라고 한 측면에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뭐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이제 이런 체크가 필요한데요. 기호 대령님, 이제 이런 현상과 이런 복잡성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검토를 사전에 또 해야 되는 이런 또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초도 비행 준비 사항을 검토할 때 우리가 그 EIRT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또 여기에 그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롭게 그 EIRT의 임무 또 검토 내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IRT라면 Executive Independent Review Team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돼 있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다면 아주 전문적인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팀, 검토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제큐티브란 아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쪽에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준비가 잘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라는 말은 뭐냐면 T50을 개발하는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 T50을 개발한 사람이 자기가 한 걸 검토한다 그러면 검토의 범위가 자기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성격 그렇게 하면서도 잠깐 들여다봐서 봐도 속속들이 문제를 캐치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구성원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간 내에 보통 한 1주 내지 2주에 걸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인원은 각 시스템별로 나눈다면 최소 5명에서 한 많으면 20명까지 보통 15명 이하로 이제 구성되는 게 보통인데 그렇게 구성이 돼서 그 시스템별로 보면 이제 공기역학 쪽, 구조 쪽, 뭐 세부계통 쪽, 조종계통 쪽, 엔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하나 또 나와가지고 정말 비행시험 계획이 제대로 됐나 이런 걸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하나도 이 T50 사업에 저희들까지도 함부로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문제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 이제 디펜스는 좀 답변을 하지만 그야말로 방어는 못하는 그런 입장에 그분들이 지적한 건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적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EIRT 팀이고 실제로 T50 초도 비행할 때도 그런 팀을 운영해서 비행시험을 안전하게 수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여쭙겠습니다. 이주호 수석님, 그러니까 실제 T50 고등 훈련기의 초도 비행 준비 검토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좀 진행이 되고요. 이 초도 비행 기능 이런 가능성을 확정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36명의 EIRT를 구성했거든요. 그 EIRT 의장이 전발단장님이 있습니다. 공군 전발단장님이었고 부의장단을 4명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공군, 로키드 마틴, NTPS 4명이 하고 그 다음에 검토위원을 각 분야별로 최고위원들로 최고 전문가들로 31명을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이 분과를 10개로 나눠갖고 10개 분야를 검토했는데 기술 분야 7개 분야, 비행안전, 비행시험 2개 분야, 그래서 10개 분야를 검토를 했고요. FFR을 2번 하게 된 배경은 좀 더 심도 있게 처음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일부러 처음 계획부터 2번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EIRT를 착수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한국항공과 그 당시 항사단 공군이 자료를 만들어갖고 미리 검토위원들에 배포를 했어요. 이분들이 검토를 하고 회의에 참석해달라. 그래야만 좀 심도 있게
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배포한 다음에 첫 번째 FFR를 2002년 1월 달에 홍콩에서 자가마추 5일 동안 했습니다. 통상 3일 정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동년 3월 달에 3일 동안 다시 FFR 2차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안전 검증 항목과 추천 사항을 다 종합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국항공과 공군이 공동 노력으로 그 해결책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비행안전 검증 종결회의를 실시하고 여기서 EART 위원장님께서 오케이 됐다. 이러면 초도비행이 들어가도 되겠다. 그 결과를 총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항사단 단장님이 다시 이제 초도비행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초도비행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오늘 5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점검과 시험의 목적은 완벽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오류를 잡아내 실전에 대비하는 진짜 점검하는 목적입니다. 꼼꼼하게 초도비행을 준비하는 최종 점검. 과연 어떤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했을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